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요. 그거를 좀 제대로 입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80년, 79년, 80년이죠. 그 80년의 세월이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5년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48년까지 3년 동안은 전면적인 내전 상태였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 공산주의 세력하고. 처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분리했어요. 아마 9대1 정도로 분리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늘 그렇듯이 중간에 이 회색 분자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승만 박사가 거의 유일해요. 그리고 저쪽은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손잡고 있었고, 중간에 회색지대에 김구고,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탕은 이제 이 우파인데, 이승만 박사가 워낙 탁월한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도 대통령 되고 싶은데 못된 데 대한 뭣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산주의가 어떤 거라는 거를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그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막 섞여 있었거든요. 일제하고 전쟁하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좌파에 대한 경계심이 좀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김구는 뭐 이승만도 좋고 김일성도 좋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통일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와서 연석회의 하자 그러면은 북한에 가는 거예요. 가서 실컷 이용만 당하고. 이런 이 회색지대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건국을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를 만들려면 그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헌법을 만들려면 헌법을 만드는 대표자를 먼저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헌법을 만드는 대표자를 뽑은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선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선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북한까지 다 합쳐서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무력으로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김구 세력이 보이콧을 해요. 선거에 참여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박헌영, 김일성 세력은 이 선거를 무력으로 무장봉기를 해갖고 선거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폭동을 일으켜요. 그게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제주 4.3 사태예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태도 그렇고 김구 세력이 총선을 보이콧한 것도 그렇고 전부 이승만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9대1의 완전한 열세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지금 뭐 김구 선생에 대해서 다들 독립운동가로 추앙하고 있지만, 실제로 30년대 상해 임시정부를 지킨 공헌이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것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야, 우리도 이제 좀 제대로 조직을 해서 일제와 싸워보자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한성에서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상해에서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여러 임시정부가, 근데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대통령이 필요하잖아요. 다 누구를 대통령을 할까 추천을 했는데 보니까 전부 이승만 박사를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기저기 있던 임시정부가 다 합쳐져서 상해 임시정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승만 박사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1917년에 소련이 공산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음흉한지, 얼마나 이중적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젊을 때부터 온몸으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공산주의와의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구 세력은 그때까지도 김일성 세력이 그 정도로 아주 악랄하고 그런 일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 공작에 넘어가서 뭐 북한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감안하면 우리는 1대 9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9대 1의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는데도 져버린 거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2년도 안 돼서 스탈린 모택동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딱 하고서 쳐내려왔잖아요. 그때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쳐내려오기만 하면, 그때는 박헌영이는 이제 도망가서 평양에 있었어요. 그런데 평양에서도 남한 대한민국에 있는 자기 조직을 다 관리를 계속 했어요. 그 남노당 조직을. 그래서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쳐내려가기만 하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남노당 조직이 일제히 봉기를 해서 일주일이면은 적화 통일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야. 박헌영이는 그렇게 하면 북한에는 김일성, 그리고 남한에는 자기가 그 영수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고 한 거예요. 그래, 김일성이는 박헌영이 말도 그럴듯하고 솔깃하고 또 스탈린이나 마오쩌둥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다 빠져나간 후거든요. 그 주한미군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태평양 방어선 바깥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선언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더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45년, 48년 요 3년 동안에 자기가 9대 1로 압도적인 우세였는데도 못한 이 대한민국 적화를 한번 제대로 전쟁을 통해서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1950년 6월 15일, 6월 25일, 오늘이죠. 근데 여기서 또 졌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도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이 목표를 포기하질 않아요. 지금까지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대한민국 적화가 제일 목표로 선언돼 있어요. 당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당의 제일 중요한 게 당 강령이잖아. 당 강령에 조선노동당은 한반도 전체를 인민민주주의로 통일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 그러니까 80년 동안 김일성이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어서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그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도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전쟁도 일으켜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김신조 일당 내려보내기도 하고, 문세광이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다음에 전두환을 암살하려고 아웅산에서 폭탄 테러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대한민국을 전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집단이 자기들이 직접 게릴라를 내려보내거나 또는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해서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생각을 하고 크게 노선을 바꾼 거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내부를 분열시켜서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좌파가 집권하게 만들자. 그러면 그 좌파하고 자기들하고 평정만 하나 맺으면 통일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략을 바꿨어요. 이 전략을 바꾼 게 80년대 중반입니다. 80년대 중반에 그 전략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테러를 하거나 뭐 암살을 하거나 뭐 폭동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그래서 그 남한에 있는 그 자기네들을 따르는 세력, 종북 세력이죠. 종북 좌파 세력을 지도하기 위한 조직을 계속 만들어. 그게 공산당이에요. 북한에 조선노동당이 있으니까 조선노동당이 형님당, 남한에 자기들이 만들 정당은 동생당이야. 그래가지고 만들어. 그 만들어서 적발돼서 또 감옥 가고, 또 만들고 또 적발돼서 사형당하고. 이런 게 통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난민전 사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는 100번 해봤자 실패하고 계속 자기들 손해만 나니까 결국은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야,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남한의 자기들하고 뜻이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정권과 공작을 해서 흡수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략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이 전략은 1961년에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1961년에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을 해서 대장이 되고 혁명평의회 의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박정희가
육남 일녀인가 중에 막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셋째 형이 있어. 셋째 형이 박상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사진,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막 아주 훤칠한 미남이고 막 대장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뭐 연설도 엄청 잘하고, 이 사람이 일찌감치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남조선노동당 박헌영의 당에 들어가서 당에 한 서열 3위에서 5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46년에 대구에서 46년 10월 1일에 대구에서 폭동이 있었거든요. 그 폭동을 이 사람이 주도했다가 현장에서 경찰하고 총격전 벌여갖고서 죽었어요. 근데 박정희는 어릴 때부터 이 박상희를 진짜 따르고 존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상희와 가족 제일 가까운 친구이면서 박헌영 남로당에서 같이 공산당 활동을 했던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북한에서 차관을 하고 있었어. 황태성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김일성이가 보고를 들으니까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 박정희가 원래 저 남로당이었는데 누구 저 지금 연결되는 사람이 있냐 찾아봐라 하니까 그 형, 셋째 형인 박상희의 절친이 지금 북한에서 차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황태성이를 김일성이가 불러서 바로 비밀 지령을 줘서 내려보내요. 어떻게 내려보내냐? 박정희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남북한이 연방제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황태성이는 박상희와 같이 거의 뭐 한 집안 식구처럼 지내던 사이니까, 박정희의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니까 설마 자기가 내려가면 박정희가 자기를 어떻게는 못하겠지 생각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아주 대담하게 박정희의 그 인척들을 찾아가서 내가 박상희 친구 황태성이다. 나 북한에서 지금 차관하고 있는데 박정희가 여기 정권 잡았다고 해서 내가 한번 만나러 왔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작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잡혔는데, 감옥에 잡혀서도 황태성이는 박정희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간첩으로 온 게 아니라 김일성의 특사로 왔으니까 전쟁 중에도 사신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거니까 박정희가 나를 한 번만 만나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생각하고 계속 박정희를 만나자고 요구를 해요. 근데 박정희께서 보고받았겠죠? 보고받았는데 당시에 박정희는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의심을 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로당에 좀 관계가 됐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박정희라는 장군이 정권을 잡았는데 누구냐? 조사해 봤더니 남로당 전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것도 공산주의자가 정권 잡은 거 아니냐 그러고 잔뜩 긴장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황태성이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는 황태성이를 만나는 순간 미국의 의심이 사실로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근데 황태성을 만나질 않아요. 만나질 않고 재판에 붙여서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태성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자기들이 직접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대통령 된 사람을 잘 꼬셔서 약점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60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박영옥 여사 혹시 기억하세요? 네, 김종필의 부인 박영옥이 박상희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그만큼 이제 자기 셋째 형 박상희를 존경하고 자기가 제일 믿는 김종필을 박상희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정도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북한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서 공산화시키려는 목표를 포기한 적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내전도 일으키고 폭동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암살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다. 근데 다 실패했다. 그래서 다 실패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요. 김일성이가 마지막 전략으로 구사한 거가, 그러면 자기들과 말이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성공해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대남 전략을 지금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자기들과 말이 통하는, 자기들 얘기를 잘 들을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는 거가 이 북한의 그 전략, 대남 적화 전략의 이제 어쩌면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김대중이를 지원하고 노무현이를 지원하고 문재인이를 지원하고 지금 이재명이를 지원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요 세 명의 좌파 대통령을 보면 두 번은 자기네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한 번은 자기네 힘으로는 됐는데 정상적인 상태로 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4번 도전하는데 3번을 다 떨어져요. 마지막 도전한 게 그게 97년인데 그때 김대중이가 마지막 도전에서 성공한 것은 김종필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우파랑 손잡지 않으면은 얘네가 단독으로는 정권을 못 잡아. 자, 노무현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2002년인데 그때 노무현이가 단독으로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정몽준이랑 단일화를 해서 된 거야. 그러니까 우파랑 단일화를 해서 된 거야. 두 번 다 단독으로는 절대 정권을 못 잡는 게 저 좌파예요. 그러니까 좌파 단독으로 안 되니까 우파의 누구라도 협박을 하든 꼬시든 해서 손을 잡으면 우파가 분열돼서 이것들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하고요. 두 번은. 그럼 문재인이는 뭐냐? 문재인이는 누구 우파랑 손잡은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당선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된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대통령 개인이 끌려 내려와서 혼자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 기반이 전부 와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문재인이가 그냥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좌파들이 정권 잡는 방법은 우파와 손을 잡든지 아니면 우파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무주공산으로 만들고 정권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쓰는 전략은 두 번째 전략이에요. 우파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감옥에 보내고 대통령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무주공산 상태에서 지가 거의 무혈입성하듯이 정권 탈취하는 거. 이 전략을 지금 이재명이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도 시간이 3년 후에 대선이잖아요. 3년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혹시 이런 대통령 탄핵해서 감옥에 보내고 하는 전략만 고집하지 않고 우파 중에 누군가 만만한 놈을 끌고 가서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 때처럼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재명이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어. 지가 언제 감옥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굉장히 쫓기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문재인이가 박근혜 끌어내리고 대통령 됐던 그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파면하는 그 결정문에 보면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파면한다 이런 게 없어. 어떻게 돼 있냐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먼저 끌어내려 놓고 박근혜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막 특검이니 뭐니 막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박근혜가 돈 한 푼 안 받은 것은 확인이 됐잖아. 그런데 어쨌든 뇌물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런 아주 지금까지 재판에서 나타나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조어들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를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걸로 만들어서 형을 30년 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범죄 행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고 뒤에 형사사건의 범죄자로 만들어서 그걸 정당화 시켜버린 거야. 근데 이게 지그들이 생각해도 이게 순서가 거꾸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8년 전에 한번 겪었고 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식으로는 안 당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종북주사파가 노리는 건 뭐냐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빨리 찾아내자는 거예요. 뭐라도 찾아내자. 그걸 가지고 탄핵으로 가자 이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저지를 죄가 있나? 역대 대통령들은 김대중이는 그 홍삼 트리오가 감옥 가잖아요. 자식들이 김영삼이도 김현철이가 감옥 가고 다 이런 친인척 비리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도 혼자였고 비리를 저지를 친인척들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개들하고 사는데 고양이랑 걔네가 무슨 저지를 범죄가 어디냐고요. 그래서 억지로 뭘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타난 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택도 아닌 것들을 지금 자꾸 끄집어내는데 그게 처음에 김건희 여사 건이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는 12년 전에 터진 사건이고 문재인 정권 때 2년 넘게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종결된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져서 뭔가 더 김건희 여사 관련 말고 뭐 새로운 것 좀 해봐. 그렇게 해서 저것들이 정말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공작을 한 거가 이 무슨 파우치백 사건이야. 함정 파놓고 지것들이 갖다 주고 김 여사가 여러 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니까 막 무슨 스토킹 하듯이 가스라이팅 하듯이 해서 내가 아버지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죠. 내가 아버지랑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나를 안 만나주냐. 한두 번도 아니고 막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여사가 시간 내게 만든 다음에 파우치백이라고 하는 거 뭐 별것도 아닌 거를 갖다 주면서 몰래 카메라로 도둑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죄를 만들려고 한 거야. 근데 이게 법적으로 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뒤집어 씌워서 범인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얘네의 계획이 안 먹힌 거야. 그러던 차에 터진 게 해병대원 사건이에요. 그 처음에는 이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든 윤석열의 티끌이라도 잡아라 이렇게 막 현안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 박정훈이라는 자가 해병대 수사단장이에요. 대령인데 이 자가 항명을 하면서 이종석 장관한테 항명을 하면서 이자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쪼르르 달려갔거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뭔가 사건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그냥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원래 처벌해야 될 사람을 봐주라고 부당하게 지시를 내린 사건으로 지금 뻥튀기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게 좌파들이 그렇게 사실은 내용 자체는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특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해병대원 특검에서 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이건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니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구도를 짜놓고 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린 이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지금 특검에 찬성하는 자는 전부 좌파인 거야. 이게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슨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일단 특검하자고 달려드는 자는 결과적으로 좌파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끌어내리고 8년 전에처럼 이재명이가 권력을 찬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저 좌파의 전략에 부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특검 찬성한다 그랬죠. 나 이 자 결과적으로 부역하는 자다. 이번에 한동훈 뭐 내용은 다르지만 특검 발의하겠다고 했잖아요. 누가 수사하든 무슨 내용이든 특검으로 들어가는 순간 좌파들이 쳐놓은 그 프레임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8년 전에 대통령 우리가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말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은 우리 자유파가 모든 걸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특검을 찬성한다는 개인적인 입장 밝힌 거, 또 한동훈이가 이번에 특검 자기가 독자적으로 제안하겠다고 한 거, 의도나 생각은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이 흐름 속에서 보면 특검하자는 자는 다 간첩이야. 특검하자는 자는 다 좌파고 특검한다는 자는 다 좌파 종북주사파에 부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특검 정국을 바라보셔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되고, 그리고 특검을 하는 좌파들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탄핵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전략이니까 이 전략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원천 차단해야 된다. 그게 안철수건 한동훈이건 똑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실 이 특검 문제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지금 벌어지는 아주 그냥 복잡한 정치 상황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정치 현안을 보더라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러면 정치의 중심, 국가 운영의 중심이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2년 후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 중요성을 갖고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걸 다 얻는 거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모든 걸 다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한 100 정도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거는 그 중요성은 10도 안 돼. 대통령에 비해서 10도 안 돼. 그리고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10이면 지방선거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 2년 후에 지방선거 있고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있고 4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와요. 셋 중에 하나밖에 못 이긴다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을 이겨야 돼. 두 개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 이기고 국회의원을 이겨야 돼. 그렇죠. 셋 다 이기면 좋지만. 그러면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후 대선에서 지면 안 돼. 2년 후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뭐 서울시장 이기고 경기지사 이기고 백날 이겨봤자 3년 후 대선에서 지면 그거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중요 관점을 가지고 볼 거는 3년 후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승리할 거냐예요. 3년 후 대선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그런데 야당일 때의 대통령 선거의 전략과 여당일 때의 대통령 선거의 전략이 달라요. 여야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 다르니까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야당일 때는 선거 전략을 두 개를 써야 돼. 하나는 야당일 때는 여당 후보와 싸우는 거잖아. 그 여당은 대통령과 묶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돼요. 대통령을 공격해. 야당일 때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자기네 후보를 잘 내야지. 두 가지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야당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막 맨날 30%밖에 안 나와.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조사를 장악하고 허구한 날 가짜뉴스 퍼뜨리고 괴담 퍼뜨리고 프레임 덮어 씌워서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훌륭하게 국정 운영을 해도 30%대에서 꽉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효과적으로. 저것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두 번째.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선거는 후보가 없으면 치를 수 없잖아. 저쪽에 대통령 후보를 잘 내야 돼. 이게 꽝이야. 이재명이 저거는 어디 성남시장 하기도 좀 버거운 자거든. 통장감에 동네 이장 통장감에. 그러면 또 통장 이장들이 또 자존심 상해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이재명이가 워낙 이게 아주 표독해. 아주 잔인한 자야. 그래서 이게 당을 장악하고 나서 누구도 이재명이한테 잘못 보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덤벼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저것들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가 후보로 나와도 여러 명이 경쟁자들이 나와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감동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재명이가 최종적인 후보로 나서면은 이재명이도 제법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예 안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지가 스스로 죽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하나도 겁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여당이니까 야당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야당은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야당은 세 가지를 해야 돼. 첫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대통령은 또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든 뭐 여당이 잘하든 하여튼 이 대통령과 여당이 싸우면은 사람들이 싫어요. 저것들이 한 몸이 돼서 공동 운명체가 돼서 해나가야 되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고 찌끄덕거리기만 하고 그러면 꼴보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관계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이걸 잘 관리해야 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이랑 그 5년 동안 내내 싸웠는데 박근혜가 마지막까지 이명박을 보호해 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탈당 요구를 안 해. 이명박이 막 지지율이 막판에 가면 20%, 10%대로 떨어지거든. 그래서 박근혜 캠프에서도 이명박이 인기 없으니까 그냥 출당시킵시다. 그런 얘기가 막 여기저기 나와요. 친박 그 원로들이. 근데 박근혜가 끝까지 그거를 지켜줘요. 야, 박근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당이고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잘한 점도 계승하고 못한 점도 우리가 개성해야 된다. 잘한 점은 발전시키고 못한 점은 극복해야지 이걸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버리는 건 여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안 쫓겨나요. 그거를 박근혜가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여당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안정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꼴 보기 싫어서 탈당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인기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걸리적거리니까 쫓아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대통령과 함께 가는 여당의 모습에서부터 이미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리스크 요소예요. 이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도 참 하기 어려운 건데, 여당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줘야 돼.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진짜 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당장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도 갔다 오고 뭐 무슨 유전 개발 문제도 있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막이 열려서 한동훈이가 한마디 하고 원희룡이 한마디 하고 나경원이가 한마디 하면 정치면에는 얘네들 뉴스만 나오지 대통령 관련 기사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대권 주자들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거든. 이걸 대통령이 감수해야 여당에서의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일찍 시작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웬만한 공력이 아니면 이거를 허용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통이 커가지고 그런 거 할 거라고 생각해.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너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면 날 밟고 가. 내 욕하고 다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그게 현직 대통령이 결단 안 하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전두환이 만들었고, 노태우는 그때 이미 대통령 후보로 뽑혀 있었어. 민정당에. 노태우는 끝까지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 그런 거야.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상김씨하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거든. 그 당시 헌법은 그 창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거였거든요. 노태우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고 싶어서 6.29 선언을 끝까지 반대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했으면 전두환이 노태우는 다 죽었지 뭐. 근데 전두환이 야,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다 죽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직선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설득해가지고 노태우를 설득해서 6.29 선언을 받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자기가 이걸 결단했다고 하면은 노태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노태우 네가 결단한 걸로 해. 네가 발표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자기가 무슨 결단을 한 것처럼 6.29 선언을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그 선거 과정에서 노태우가 전두환에 대한 비판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그 정도 스케일과 배포가 있었기 때문에 노태우에게 그 모든 공을 돌리고 자기는 잘못을 뒤집어 쓰고 백담사까지 쫓겨가고 노태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있어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들을 조기에 경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 진영에서 저는 벌어질 거다. 이걸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권 입장에서 늘 경계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이탈자를 막아야 돼. 김영삼이가 요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구룡을 만들었잖아, 구룡을. 김영삼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9명의 대선 후보를 키웠거든. 거기 구령이 누구냐면 이회창, 이홍구, 이수성, 이게 다 국무총리 지냈잖아. 총리 시켜서 대권 주자로 크게 키운 거예요. 최형우, 김동영, 뭐 이런 9명의 후보를 키웠어요. 이인재까지. 깜짝 놀랄 젊은 후보가 있다 이러면서까지 키워줬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후보들을 띄우고 경쟁시킨 거는 진짜 잘했어요, 김영삼이. 근데 뭘 못했냐? 세 번째 걸 못했어. 이탈자를 못 막은 거야. 김대중이가 대통령 될 때 김종필이랑 손잡고 됐다 그랬잖아요. 김종필도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이잖아. 우리 우파지 좌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파인데 그 김종필이가 3당 합당 때 같이 했는데 그거를 막 구박을 해서 쫓아내버렸거든. 그 관리 못했잖아. 그 다음에 그때 선거 때 마지막에 이인재가 튀어나가 버렸잖아. 그래서 260만 표를 가져갔거든. 이인재는 김영삼이가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관리를 했어야지. 그때 김대중이가 39만 표 이겼어, 이해창이하고. 그러면 이인재 260만 표 때문에 진 거고 김종필이랑 DJP 해서 진 거거든.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해? 대통령이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후보 키우고 경쟁시킨 건 잘했는데 우리 후보들 내에서 이탈하는 거를 막아내는 거를 못한 거야. 그 바람에 졌어요.
박근혜도 억울하게 탄핵은 당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배신자들을 관리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묻겠냐고. 그럼 대통령이 관리해야지. 예? 그 김무성이, 유승민이 다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는 지 비서실장 했던 놈이고, 그렇잖아요. 유승민이가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총괄 본부장을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그래 관리를 못해서 이 박지원이 하고 손잡고 저쪽으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3년 후 대선에서 이기려면 마지막 관리 부분까지를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 그렇게 저 말씀드려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여당이 무조건 이깁니다. 선거를. 세 당이 이겨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정말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통 크게 전국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 대표 되는 사람도 대통령과 한 몸이 아니면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을 투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보가 4명이잖아. 전당대회 4명인데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한 몸으로 확실하게 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원희룡이 하나밖에 없어. 한동훈이의 스토리, 나경원이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갈 사람은 내가 보기에 4명 중에서는 원희룡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대체로 이 전당대회 지금 초반 국면에서 원희룡한테 주목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우리가 경마 경기하듯이 야, 이 말이 좋아 저 말이 좋아 지금 그런 거 따질 문제가 아니고, 대선에서 지면 다 죽는다, 나라가 무너진다,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요 3가지가 중요하다. 대통령과 한 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우리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 링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마지막에 거꾸로 씹는 배신자가 없도록 관리해야 되고, 이 3가지를 잘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 이런 관점을 갖고 대표감을 봐야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십니다. 제가 지금 전국 상황에서는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관점을 가지고 정치판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답변 해드릴 텐데 10분 남았다니까 혹시 있으시면 그러세요. 예. 우리가 원희룡 그 전 장관님을 응원한다 해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공천을 받아서 전부 하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누구를 응원할 것인가, 그것이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신 분들이 모두가 다 힘을 하나로 합쳐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전대 룰이 당원 80, 민심 2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대가 시작됐으니까 4명의 후보를 가지고 여론조사 회사들이 계속 여론조사를 할 텐데, 이 여론조사를 하려면 당원 80, 국민 2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룰이 그거니까. 근데 여론조사 회사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여론조사는 특히 좌파 성향의 국민들은 열심히 응답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절반이라고 칩시다. 우리 보수 쪽 절반, 또 좌파 쪽 절반의 국민이 대답을 한다고 치면 좌파 쪽 절반이 누구를 대답할 거냐, 누구를 응답할 거냐.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파 분열시킬 후보, 자기들이 상대하기 쉽고 자꾸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 후보, 이런 사람한테 역투표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이거를 국민 여론이라고 발표를 하면, 그러면 당원 80, 민심 20의 룰하고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여론 결과가 계속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세론 이런 거가 조사 회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나 여론조사의 조사를 볼 때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늘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저는 대세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108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한 50명은 이거 누가 될지, 누구를 해야 될지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요. 절반쯤은. 그럼 나머지 절반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원래 국회의원 잽이도 안 되고 별로 자격도 없는데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공천받아서 쉬운 지역에서 공천받아갖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천권 행사한 사람한테 고마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할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정치를 조금만 해본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재선 이상에서는
이번 선거를 한동훈 체제로 치렀는데 그 선거가 어떻게 형편없이 치러졌는지를 다 알잖아요.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그때 기민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선 이상, 한 10년 이상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또 막 실패의 쓰라린 맛도 보고 이런 3선 이상 중진이 선거 때 사무총장을 맡아야 돼요.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이번에 선거 때 사무총장 맡은 사람이 초선도 아니야. 0.5선이야. 보궐로 들어와서 국회 경력 한 2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사무총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재선 3선 이상 의원들이면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쭉 보면 그나마 그 중에서는 그래도 원희룡이 제일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자기들도 선거로 배지를 달았으니까 알 거라고요. 이 인천 계양에 완전히 그 사지에 이재명인을 상대로 몸을 던지는 게 어떤 일인지를 그 사람들은 안다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원희룡의 이 진정성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해요. 나경원은 자기 선거구에서 자기 선거를 한 거니까 힘들게 돼서 박수는 치지만 그렇다고 원희룡이처럼 사지에 뛰어들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운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선 이상에서는 원희룡에 대한 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세는 없거나 아예 처음부터 없었거나 있었지만 지금은 깨졌거나 그런 상태고요. 지금 당심 80, 민심 20인데 민심 20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어쩌다 전화 오면은 잘 대답하는 수밖에 없지만 당심 80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우리 고성우TV 아미고 회원들이나 또 당에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심 80이 결국은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당심 80 결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문제의식을 좀 공유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열심히 잘해주시는 거가 제일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